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안녕하십니까. 언시국TV 우희창입니다. 언론이 못다한 이야기 언시국은 한다. 업무더난 7월 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출범 한 달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더웠습니까, 올 때? 올 때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 근데 예. 어제보다는 좀 낫어요. 예. 자, 고정 패널입니다. 이명재 시민언론 민들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자주 좀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튕겨가지고 안 나온 사람 같잖아요. 안 불러주신 건데요.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 주권정부 출범 한 달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정부 출범 한 달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장면이나 혹은 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명재 대표님부터 말씀하시죠. 먼저 좀 전에 우리 위장 선생님이 벌써 한 달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참 굉장히 길어 보이기도 하고 금세 한 달이 됐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걸 한번 우리가 그 전에 3년간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3년 하면은 지난 3년간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3년이 길었던 만큼 또 지난 한 달이 또 일단은 저는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3년이 길었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 달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채롭게 한국 사회가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회가 좀 깨어나고 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있고 누웠던 것이 일어서고 있고 뭔가 없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뭔가 또 회복되고 있다, 본래의 것으로 돌아오고 있다, 복귀, 회복, 또 갱생, 재생 이런 시간을 보고 싶어요. 네. 바로 그런 어떤 매일매일의 뭐 생동감이라고 할까요? 역동성을 네. 확인하는 순간들의 나날들의 연속이어서 이 하루하루가 또 그 매일매일 뉴스를 지켜보는 이런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근래에 없었던 경험들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참 한 달간이 매우 좀 즐거운 시간이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즐거운 기간이었다. 네. 즐거운 기간이었다. 그렇죠. 아니, 저는 네. 진짜 안정감을 느낀 시간이었어요. 한 달이. 대통령 한 명 바꿨더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네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대통령 바꾼 정치 호응감이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민들이 내란 이후에 길거리로 나와서 결국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쟁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게 참 보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느끼도록 또 해줬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후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역대 정부하고 좀 비교해봐도 그렇고 참 잘한다.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더 많이 거쳐야 되고 또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나 시간들은 좀 필요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삐그덕거리거나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비교하는 것조차가 무의미할 정도로 이전에 다른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 어떤 정부하고 비교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뭐 잠을 좀 편하게 잔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러겠죠. 뭐 뉴스를 보는 재미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김성환 평론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의 효능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정치처럼 재미있는 스포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의 거기도 몰입되는 거, 또 거기에 또 선거 결과 하나를 1위 2위하는 그것은 사실 웬만한 뭐 월드컵, 웬만한 프로야구 경기 이상의 네. 그만큼 흥분감을 주는 거잖아요. 정치가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에게 대단한 어떤 효능감,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다만 오늘 이제 우리의 그 프로 주제를 이재명 정부 한 달 네. 뭐 기대 반 우려 반 네. 기대 우려 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것이 뭐 기대 반 우려 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압도적인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기대 속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민들레에서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어렵사리 출범한 민주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촛불의 힘으로 출범시킨 민주정부에 대해서 개혁적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판자의 그런 역할, 예컨대 비판적인 지지가 있죠. 네. 과거에 이제 비판 지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썼었죠. 근데 비판적 지지와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지지적 비판인 것 같아요. 네네. 비판적 지지와 지지적 비판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예전에 흔히 얘기됐던 그야말로 반대만을 하는 사람, 반대만을 하는 것을 자기의 직분으로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데빌스 애드버킷이라고 하죠. 네. 악마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었죠. 그야말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그런 역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비판자 역할이 더욱더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뭐 좀 잘 나가게 하는 어떤 그렇죠. 하나의 그렇죠. 기제로서 쓰는 그렇죠. 거죠. 주마 가편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잘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역할이 특히 좀 많이 필요할 때다.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네. 최근 네. 며칠 사이에 좀 하게 되죠. 네. 저는요, 그 보수 패널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쳐요. 아니, 당신들은 윤석열 정권 때 그때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해놓고 날리면이라 그러면 다 날리면으로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무조건 따라가지 않았냐. 근데 민주정부 들어서고 나니까 안에서부터 벌써 이거는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고. 이게 바로 민주적인 거라고. 당연하죠. 기자가 오히려 큰 소리 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지적 비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면 진짜 벌거벗은 임금님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초대 민정수석 뭐 임명하는 문제 가지고도 그랬지만 오히려 민주진영 내부에서 이거는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은 낙마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안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그거를 대통령이 수용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 네. 그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전혀 저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막 깎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지적 비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금 뭐 민정수석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내각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참모진도 이제 속속 임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선을 좀 총평해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무난한 가운데에서 뭐 잘한 인사도 있고 네. 아쉬운 인사 있고 또 어떤 인사는 좀 납득이 안 간다. 뭔가 재고가 필요하다 하는 네네. 생각이 드는 인사도 있죠.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무난한 거고요. 편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워낙에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정부만큼 호조권에서 출발한 정부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세요. 국회 그 3분의 2에 가까운 의회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당으로 출범한 정권이 국회에서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출범한 경우가 거의 처음이라고 없죠. 예, 예. 거의가 아니라 처음이라고 하지 처음이죠. 않습니까? 예, 예, 예.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출범 때는 그러지는 못했죠. 이 같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같이 장악이 된 이같은 출범은 역대 처음이죠. 이전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상당한 호조권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것이 더욱더 근본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기저 효과라고 할까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런 비교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네, 네.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어떤 정치 권력으로 하나의 그 정부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점이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프리미엄이라고 봅니다.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이중에 좋은 조건이라고 보죠. 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이것은 무난하다, 잘했다, 혹은 또 그 반대로 뭔가에 그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네네. 그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사실 그건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 네. 이렇게 정제를 한다고 본다면은 아주 뭐 대체로 무난한 편이다. 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기대치가 높았던 것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부분이 다소 네.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면면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로 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네. 그 얘기를 좀 네. 이따가 좀 더 얘기해 보고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후한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DJ 정부 때부터 사실은 머리가 굵고 또 언론계에 들어오면서 가까이서 인사가 나는 모습들 좀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하거나 하는 건 좀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5번 정도 정부 바꾸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일기 내각이 잡음 없이 되게 이렇게 무난하게 인선이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의 기조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면에선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이제 그 인상적인 개인별로 어떤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평가를 먼저 하자면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서용남이란 말이 나왔어요. 서울대 60대 남자. 그럼 뭐 거기 그냥 서울대 출신들이 그냥 다 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거잖아요. 전체 장관의 한 44% 정도를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일종의 이제 당정일체를 얘기하고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긴 하지만 행정부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혼자서 정치하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 뭐
그 윤석열 정부 때하고 뭐 비교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7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나머지 대학들이 다 고르게 분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나열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요. 다양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성 비율도 거의 30%에 근접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 안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지역 안배 우리 얘기하잖아요. 호남에 항상 민주정부 들어서면 쏠린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영남하고 호남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영남을 그렇다고 배제한 것도 아니에요. 영남이 보기에도 뭔가 욕하고 싶어도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보수신문 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보수신문이 시비를 걸려야 시비를 걸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욕하고 싶어도 욕하기 참 애매하게 그렇게 인사를 냈다.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양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고 거기에 이제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가. 뭐 기업인 출신들이 많다, 뭐 어쩌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겠지만 그런 틀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균형감 있게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역대 정부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인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이번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다 좀 후한 평가를 주고 있고 또 대체로 첫 단추를 잘 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거는 정말 잘했다. 아,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사,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인사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저는 단연 그 노동부 장관을 네. 꼽고 싶고요. 네. 김정한 전 민노총 위원장이죠. 김정한 위원장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역량도 있지만은 노동자 출신의 뭐 출신도 아니죠. 현재 노동자이죠. 그렇죠. 노동자를 창으로 발탁했다는 거, 그것이 가는 의미가 정말 그야말로 상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있다면요? 또 있다면요.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건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얘기거든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합니까? 이게 주는 사회적 시그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임명했으면은요 보수 언론들이 거의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 하더라고요. 지금 허니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바짝 긴장해가지고 한창 힘 있는 정부라서 찍소리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못하는데 아마 그렇게 못한 이유가 그건 걸 것 같아요. 기업인 출신들, 기업 경험을 한 사람들을 경제 주요 부처들에 다 장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12.3려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막 불만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불만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부처 장관들은 다 기업인 출신들을 그리고 기재부 출신 경험도 있는 사람들, 바로 현업에 투입해도 될 만한 사람들. 특히 산자부 장관은 원전 기업에서 끌어다 갖다 놨어요. 네네. 그 사실 웃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그런 걸 과감하게 등용을 그런 인재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공정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고 또 기업에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도 고용노동부에 걸맞는 건 공정하게 앞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할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거 어떤 방식으로도 씹고 싶은데 뭐 씹을 만한 뭐 고기 덩어리가 있어야 씹지 뼈다귀밖에 안 씹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갈등이 일어날 만한 공간에 반대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갖다 넣는다는 거예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네네. 의료계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갖다 놓고 나니까.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 다 지금 네. 찬성하고 있고.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탄성을 지르는. 그러니까 기대했던 사람이 가서 그 자리를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 극복하듯이 의정 갈등 문제라든가 뭐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갖다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원하게 막 아마 칼 휘둘러 줄 사람이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정성호 의원이 들어가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개혁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검찰의 반발을 잠재워가면서 유연하게 개혁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정성호 장관처럼 어찌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일정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는 정도의 중직급 의원을 갖다가 배치하면서 그것도 대통령하고 제일 가깝다고 하는 인사를 넣으면서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을 갖다 넣고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에선 반발하잖아요. 비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니까 이것도 또한 검찰이 마땅히 또 뭐 반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행정가적인 면모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들을 동시에 갖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봅니다. 전 그 국방부 장관을 우리 현역 방위병 출신 일병이죠. 방위병 출신을 언급을 해요. 아니, 이게 사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소위 말하면 이제 비군인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장면 내각 이후로 뭐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군인들이 반발할 여지가 없을까 싶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반발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이 내란에 협조한 거잖아요. 그런 이제 원죄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군을 막 와서 개혁한다고 막 흔들어 놓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군에 특히 이제 육군이 우리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육군이면은 육군에서 가장 뭐 엘리트라고 하는 게 육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3사 학사 뭐 이런 출신들하고 균형 있게 인사를 하면서 장군 인사나 아니면은 영관급 인사에서 좀 밀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 육사가 부상하고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동종교배 하듯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결국 내란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 다시 또 우리가 뭐 요직에서 다 배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도 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5성급 의원이 와가지고 떡 오는 거예요. 그 국방위를 14년 동안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군을 모르는 인사도 아니고 또 무게감 있는 인사가 와서 맞습니다. 군을 막 무슨 난장판 만들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안감들도 아직은 있지만 그리고 국방부 차관은 군 출신 인사를 갖다가 앉혀놓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균형감이나 이런 것들 아마 군에서 볼 거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군이 얼마나 협조할 것인가. 군은 이제 자체 진상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네. 내란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가 하면서도 앞으로 또 군 인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지금 장성급 인사가 다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사를 군이 어떻게 할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만큼이라도 군을 뭐 지나치게 흔든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균형 있게 군 인사만 잘해준다고 하면 군 내부가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고도 군을 민간 출신 장관이 와서 군을 개혁하는 작업들 또 앞으로 이제 한국의 방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군의 입김만 들어가지 않고 민간 차원의 국민의 시각과 어느 정도 일치해가는 또 정치적 목적과 일치해가는 형태의 형태로 군이 움직여갈 수 있다고만 한다고 하면 군 안에서 합리적인 인사들만 인사를 좀 장성급으로 승진 인사를 내거나 이렇게 해준다면 군 내부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는 군의 문민화가 시작될 시점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늦었죠. 그렇죠. 늦었죠. 늦었죠. 사실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군에 대한 민간의 우위, 군의 문민화 이것은 사실 민주국가에서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한국은 5.16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 출신들로만 국방장관을 맡아왔던 국방장관은 반드시 군 출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같은 잘못된 원칙이 좀 내려져 왔던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 잘못된 관행이 뒤늦게 시정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한데 민주국가에서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과거에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김종서 장군이 원래 무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강감찬 장군이 맞습니다. 원래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을지문덕 장군이 원래
무인이 아니었죠. 예, 원래 그 어떤 인문적인 그 학문적인 소양이 갖춰진 그런 문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무인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무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 조선 사회에 오랫동안에 그 문민 우위에 무를 어떻게 문이 통제를 해왔는가에 대한 그 같은 오래된 전통의 확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이번에 아주 민간 출신으로 사실 완전한 민간인도 아니죠. 방위병 출신이라면서요. 일병 군 출신이네요. 그래도 22개월을 군 출신이네. 했습니다. 그렇죠. 군을 어느 만큼 알죠. 그럼요. 군의 현장을 아는 거죠. 그 당시도 박인은 22개월 했군요. 요즘은 18개월. 요즘 현역이 18개월인데 22개월 했어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한 인사로 보고요. 예. 아까 좀 전에 그 김영한 장관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네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김영한 장관에 대해서 사실 이른바 보수 계열의 언론들 또 경제지에서 사실 상당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친노동적인 그런 편향을 보일까봐 뭐 우려된다. 또 재계에서 상당히 노동 정책의 불확실성이 뭐 염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못마땅한 반응들을 보였죠. 근데 그럼에도 그 이상의 그 뭔가 불편한 개체로 보이지 않았던 것은 지금 하신 얘기처럼 기업인 출신을 대거 발탁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제 그런 배경도 있었다고 보고 또 김영한 위원장이 워낙 그 당일에 그 기관차를 몰다가 그렇죠. 장관 내정 소식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면서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에서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시비를 걸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김영한 장관의 발탁에 대해서 노동자 출신의 현직 노동자의 장관 발탁에 대해서 그야말로 파격이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죠. 근데 과연 이것이 파격이 돼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인데 정상적인 인사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파격으로 봐야 될 것인가. 자, 기업인 출신들을 장관을 발탁하면은 이것은 대체로 뭐 실용적이고 혁신이고 현장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자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이게 왜 파격이 돼야 되는 것인가. 게다가 김영한 위원장은 노동자지만 보통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네. 민노총이나 거대 조직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대 조직 중에 하나를 경영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끌어본 사람이 일종의 경영자예요. 그러면 장관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기업인 출신들이 이렇게 정책을 맡으면은 이것은 대단한 혁신으로 평가를 하고 노동자 출신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노동부를 맡게 되면은 이것은 파격이냐? 저는 이 같은 인식이, 이 같은 평가 자체가 뭔가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저는 나아가서요. 김영한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저는 고용노동부를 다시 본래의 부처로 만드는 거라고 봐요. 고용노동부라고 하는 부처 이름은 사실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름 명칭이 바뀐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거든요. 네네. 노동부에서 고용자로 들어간 거예요. 고용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노동부 자체의 본연의 이 역할은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정책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제대로 네. 그 어떤 대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경제부처가 벌써 몇 개 부처가 있고 사실 대한민국의 이 정부의 대부분의 부처들은 되게 기득권의 보호, 주어진 기성질서의 보호, 되게 강자들의 이익에 대체로 치우쳐 있어요. 경제부처가 대표적이죠. 경제부처라고 할 때 대체로 경제부처의 그 경제 주체들은 우리가 되게 뭐라고 하죠? 정부와 뭐 가계와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가 어민 생산의 주체인 것인데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좀 잘못된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노동부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청에서 노동부를 격상됐던 것은 또 전두환 정권 때였거든요. 81년도였어요. 그때 노동부 역할을 오죽 했겠습니까? 이거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가 아니라 노동자를 때려잡고 탄압하기야. 쟁의 행위를 억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 노동부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노동부를 제대로 노동부화하는 작업이 그동안 민주정부에서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죠. 근데 그랬던 것이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부처 이름 자체가 완전히 이게 전도돼 버린 것이죠. 노동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뒤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고용은 일종의 이것은 일종의 경제 정책에 속하는 것이잖아요. 굳이 말하면은 그렇죠. 노동자가 대상화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잘못된 명칭 자체에서부터 노동부를 잃어버린 지금의 상황을 다시 노동부 본연의 모습으로 고용노동부를 노동부화하는 거, 고용노동부를 노동화하는 거, 이 역할이 김영환 장관에게 주어졌다고 봐요. 예. 김영훈. 네. 김영훈. 예, 제가 예. 착각했네요.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 보수정부 들어오면 항상 고용노동부가 그 고용부지 무슨 노동부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특히 보수 그 경제학자들도 그렇고요. 노동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노동 유연화라고 하는 말로 계속 얘기가 대변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처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노동자는 기업인들이 적절할 때 쓰고 버리는 부속품의 일종인 그런 거죠.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보수 경제학자들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그들은 그냥 시장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고요. 기업이 매출액을 늘리고 기업이 효율을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생산성 높이는 것에 주체가 되지 못하는 뭐 이런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수 정부에도 별로 기대할 거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 뭐랄까 노동자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인식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시장에 노동 시장이라는 개념만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 가까운 노무사들도 있고 그렇지만 보수 정부 들어오면은요 중노에 가면 무조건 노동자가 진다는 거예요. 설령 진우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네, 중노에 가면 다 뒤집어지고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평하느냐, 법을 지평하는 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절대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무사들도 그냥 포기하세요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도.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들어서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또 중노위까지 올라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런 건 사실은 앞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김영훈 장관을 임명하는 건 그 김영훈 장관 임명한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정치권 인사가 한국노총 쪽에 연락을 했대요. 네.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반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들은 정치권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민노총 출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온다는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영훈 장관 자체가 굉장히 노동운동을 할 때도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사법처리도 받기도 했고 했지만 굉장히 유연했다는 거예요. 어떤 노동 문제를 풀어갈 때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노동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조정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장관 후보자를 인선을 했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쿠데타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출신, 그러니까 군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앉고 뭐 특히 이제 육사 출신으로 많이 얽혀 있죠. 선후배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사실 어찌 보면 쿠데타로 임명이 된 사람들이고 그러면 서로 간에 연결이 돼가지고 뭘 해도 자기들끼리 다 주고받는 식으로 하다가 일종의 셀프 쿠데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박정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장기 집권을
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역사가 계속 반복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뭐 군 인사도 아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이 덜렁 대통령이 앉았는데도 그 옆에 군 출신 인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청와대를 한 발짝도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해가지고 국방부 청사로 가더니 결국은 쿠데타를 한 거 아니에요? 친위 쿠데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끊어야 될 때가 됐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군령과 군정이 있는데 군정은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더라도 군령은 군의 국방을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건 군인한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통제하는 걸로 바뀌어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세계 뭐 여성 출신 국방부 장관도 많이 있고요. 서구나 이런데 서유럽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군이 또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좀 이재명 대통령의 잘된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인사든 뭐 100% 잘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논란이 되는 인사도 있을 것 같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인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좀 논란이 됐던 인사가? 그러니까 무난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정말 네. 최적인 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텐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보고 있는 것은 또 그야말로 아주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보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네. 하나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검찰 개혁일 텐데 검찰 개혁을 주도할 관장을 그런 자리에 지명이 된 사람들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좀 작자니까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와 함께 또 한편에서는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내정은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뭔가 검사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 그런 전략적인 배치이다 하는 점을 또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이 이른바 이제 실용적인 인사다. 실용적인 네. 인사다. 실용과 통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실력을 최우선하는 인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실용과 이제 실용적인 것하고 실용주의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이게 실용주의가 되면 안 되죠. 실용하는 것이 뭔가 또 원칙 속에서 뭔가 또 명분에 기반해서 그것이 이제 실용적일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실용이 되는 것이고 또 실력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실력이면 일단 실력 위주로 실력이면은 과거에 다소의 얼룩이 묻고 뭔가 어떤 전력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기용할 수 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름이다. 관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관료 그 자체가 전적으로 좋고 나쁘고 그렇게 엄격하게 가를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그 말 속에 함정이 있죠. 이때 실력은 과연 무엇인가, 실력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죠. 네네. 네. 그러면 검찰이 아니라 이제 검찰 개혁을 주도할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윤석열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하는 그 반민 교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된 처음에 지명이 됐다가 예, 낙마했던 탈락했죠. 예. 오모 씨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봉모 수석인데 예. 그렇죠. 예, 뭐 이름은 압니다만은 과연 적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로 꽃길을 밟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일시적인 어떤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뭐 아주 대단한 그런 고난이었다고 할 수 있느냐. 되게 양지를 밟아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갖는 한편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점이 있어요. 네. 이제 검찰적인 내에서의 뭐 어떤 두루 통하고 신망이 있고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뭐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거 그것이 갖는 강점이 있죠. 하지만 항상 강점은 또 약점이죠. 지금까지 그 바닥에 그 조직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람을 써야 이게 뭔가 원만하게 뭔가 문제가 풀린다.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시간 효율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지만 또 그 시간 함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 우려하면서도 또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뭔가 다 전략이 있고 생각이 있고 보관이 있는 것이다 생각을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은 하지만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하게 이재명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거 팀 단위에서 충분한 합의와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사실 그 점은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앞서 이제 네. 방송 서두에 지지적 비판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려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신감에 넘치는 건가 하는 생각은 좀 해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좀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선은 확실히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그러니까 정성호하고 윤호중이라는 5선급 의원들을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 오히려 강성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을 일정하게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던 인사를 특히 법무부 장관에 넣었다는 거죠. 이거는 검찰 개혁의 몫은 민주당 국회 거기서 해야 될 일이야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일을 하는 거는 검사들일 텐데 그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소 공소를 아예 분리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분리하더라도 경과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경과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한다 하더라도 제가 내일부터 그냥 다 깔라줘 확 찢어놓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사도 해야 되고 소속도 바꾸고 이러는데 실제로 또 업무가 안착되는 데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만들어도 그렇고 공소청을 만들어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검사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다.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찬반이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 인사를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검찰 출신으로 되돌아가기도 했었지만 가급적인 검찰 출신을 임명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검찰 개혁은 결국은 사실 절반의 개혁, 좀 실패한 개혁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권이 굉장히 제일 치명타가 된 거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던 거거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개혁이라는 게 그렇지만 어찌 보면 좀 안정적인 개혁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검사 출신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민정수석은 사정과 그다음에 공직기관과 친인척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동시에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관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일정하게 최대한 너무 시끄럽지 않게 눌러가면서 그러면서도 외부적으로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환자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외과 수술을 확 해버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개혁을 지능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거위털을 살살살 뽑아가면서 나중에 홀랑 껍데기를 벗기는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지는 마시란 말씀 같은.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민정수석이나 뭐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 너 언제든지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임기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때 그 검찰 출신을 그냥 쓸 수 있었던 건 너네가 우리 의도대로 안 가면 언제든지 아웃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또 다른 어떤 인사에 아쉬움이 있는 인사 있을까요? 글쎄 뭐 단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닐까요? 이진숙 씨, 네, 저 네. 충남대 총장이죠. 예. 이미 많은 교육계에서 많은 반대가 나오고 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모교인 충남대에서부터 네네. 교수 학생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죠. 아무튼 적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최적이냐 아니냐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부적격이다. 부적격이다. 미달이다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처가 없지만은 교육부 장관 특히 아주 더더욱이나 중요한 부처이죠. 많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고요. 근데 과연 그 같은 이제 교육의 철학이라든가 어떤 교육계의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의지 또 시야 경험이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짚어보더라도 아무리 봐도 적임자가 아니어서 왜 이와 같은 인물이 인선이 됐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는 네네. 그런 사정입니다. 어떠세요? 누구보다 잘 하시잖아요. 질문을 하시지만 아시는 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그래서 네. 제가 뭐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 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 이제 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네. 좀 여러 그 민주적인 어떤 리더십 네. 이런 거에 좀 상당히 그 구성원들한테 네. 비판이 좀 많았었고요. 특별히 저 대학 통합과 관련된 것도 좀 일방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었고 네. 또 학교 안에 저 대학교 안에 네. 그 소녀의 상,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예. 소녀상 철거, 네. 그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당시 총장이 그 이진숙 총장이었는데.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때 네. 당시 그 굉장히 그 논란의 비판의 어떤 그런 비판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정말 이분의 그 민주진보성 그런 교육, 자로서의 그런 후보냐 이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그 지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도 좀 지역에서는 그 말 못할 그런 그 네. 비판 내용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 환영해야 될 때가 바로 모교인 충남대학일 텐데 정작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보통의 반대가 아니고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 시절의 어떤 그 업적, 연구 이력을 떠나서 사실 발탁이 된 가장 큰 그 이유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위반한 사람으로 그렇게 네네. 얘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이미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뭐 2년 전 또 더 거슬러 가면 김대중 정부 때로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최초의 제안자, 저작권자로 그래서 그걸 자기 업적 내세우는 것은 이 자체가 일단은 정직하지가 못하다 그 생각이 되고 이걸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은 이진숙 씨의 전공이 건축학과 출신입니다. 예. 건축학과 참 이것도 교육 전문가로서의 그런 역량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그렇죠. 굉장히 그 학문의 큽니다. 세계가 깊죠. 네. 건축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과에서의 그 문과라고 할 정도로 인문학을 할 정도로 깊은데 근데 연구 이력을 볼 때 그동안 활동 이력을 볼 때 교육 개혁에 대해서 특별하게 발언한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유일한 게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그러니까 게다가 이것도 전적으로 자기가 그 최초의 제안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자체가 얼마나 타당한지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설령 이것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판단이 돼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진숙식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하게 건물을 세우는 식의 건축하는 식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네네네. 건물은 세우지만 그 안에 채울령이 별로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건축학 전공을 비유해서 이게 건축학의 비유만은 아니고요. 비하는 결코 아니고요. 어떻든 그만큼 그동안에 네. 보여준 게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교육에 대해서. 교육은 정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정말 교육의 한편 그리고 대학의 총장이라고 하는 것도 주로 어떤 행정가로서의 경험에 머물렀다. 이런 점에서 적임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그 리박스쿨. 네. 네. 네네. 그러니까 리박스쿨로 대별되는 지금 한국의 공교육위에서의 정말 여러 정말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 공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많은 정말 각종 다양한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최소한의 관심과 어떤 인식이 있을까? 일단 그 부분부터가 좀 의문이 들고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된 첫날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 많이 논란을 빚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네. 대한 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이해가 없어요. 이렇다 할 관심이나 고민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얼마나 졸속으로 강행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더라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너무나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조차도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없지는 않을 텐데 네. 왜 이런 사람이 발탁이 됐을까? 저는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게 의문입니다. 네네. 근데 두 분 다 박한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지 또 두 분이 또 아니, 괜찮습니다. 잘하시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제가 마냥 칭찬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인사권자의 의도가 뭘까?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나온 것도 그거잖아요. 대학 입시제도 매일 뜯어 고쳤는데 대학 입시제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고 그럼 입시제도를 바꿈으로써 그 경쟁이 더 완화될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대학 서열화 문제를 떠나서 노동시장까지 다 교육시장까지 또 아이를 낳는 출산 문제까지 전부 연결되게 만드는 그 중간에 바로 지금 교육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시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한국 교육의 병폐를 뜯어고칠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의식에서부터 사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시의 문을 괜찮고 그 캘리포니아 UCLA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일종의 이제 연대 형태를 만들어서 그 학교마다 특성화를 하게 된다고 하고 또 특성화를 하고 그리고 고등교육에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하고 서울 집중 해소 문제 그리고 지역 산업의 일종의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대학이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지역 분권 문제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지역 이제 지금 지방 소멸 문제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화두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임명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장했고 그리고 지역 국립대 총장인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끌어올린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인사권자의 의도에 만약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지금 충남대 총장을
이렇게 임명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리박스쿨 이제 그 우리가 늘봉교육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전에서도 제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넥스트 클럽인가 뭐. 네, 예, 예. 그래서 뭐 성문제 가지고 또 얘기를 했다고 네,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이없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일부 극우 진영에서 들어와 가지고 교육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뭐 교육부 장관의 의지로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의 의지대로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사들과 말도 안 되는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건 이번 게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어이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과후 수업하고 돌봄 교실하고 거기에 무슨 선택형 뭐라고 해서 그 교육을 하나 덧붙여 가지고 세 개를 하나를 묶어 가지고 늘본 교육이라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던 거를 그렇게 하면서 리박스쿨 대표가 거기 뭐 막 보수 진영의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그 뭐랄까 단체들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늘본 교육은 손볼 필요가 있다. 뜯어놓든 아니면 늘본 교육에 제대로 의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든 그거는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이제 이진숙 총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저는 판단을 좀 미뤄두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진숙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 후보자하고 오유경 식약처장 또 권오을 보훈부 장관 뭐 이 세 인물이 전 정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임이 되고 새로 임명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는 뭐 부글부글 하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이라보다도 농민들, 농업계에서 반발이 심하죠. 이제 글쎄 참 이거는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양면적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임 정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을 잘하고 그리고 네. 새 정부의 정찰하게 맞게 네, 네.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은 얼마든지 같이 함께하자. 또 이것이 보여주는 통합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실력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정 분야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농업이다. 농업. 농업에 대한 이 농업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적임자인가.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송미령 장관이 후보자가 그런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반발의 어떤 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것은 전 정부 사람을 위임한다. 그리고 양곡법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어떤 전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은 과연 농업에 대한 이런 그 관심과 이해,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그게 뭐 보호든 간에 육성이든 간에 농업 정책에 대한 그만큼의 의지가 새 정부에게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점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송미령 장관 그 개인이 아니다. 네. 저는 우려의 목소리 적극적으로 더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으로 앞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만 임명된다 하더라도 농민들 목소리 안 들으면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장관해라. 장관하더라도 네. 그 말을 해주고 싶고요. 지명했다는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농해수위원 찾아가가지고 막 그만두라는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좀 듣고 농민단체 찾아가가지고 네네. 같이 만나면서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농망사법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왜 그렇게 발언한 건지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사퇴하라는 목소리 앞에서도 정면에서도 듣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나갈지를 설명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느 정부든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통합형 인사, 실력 있는 인사 이런 사람들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전 정부 때 물론 이제 잘못한 부분들은 있지만 일을 부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인사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좀 좋게 말하면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눈치 봐가지고 그냥 농방사법이라고 하고 앞에서 총대매준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진짜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실력으로 자기가 극복해 나갈지를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또 목소리 하나를 좀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행정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때도 그 부지사를 남경필 지사가 임명했었던 사람 쓰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비서실장도 네네. 그랬거든요. 내가 부릴 줄 알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뒷얘기를 조금 이 부분 들었지만 시역처장도 마찬가지고 그 송미령 장관 후보자도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국무회의 때 제가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도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기의 생각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겠네, 유임시켜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식약처장도 똑같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기에 안 줬는데도 저도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나름 전문성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까지도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리고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장관해라. 그런 생각 들고요. 어느 정부나 정부 임명되고 나면 뭘 우리가 코드 인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인사들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코드 인사라는 얘기를 별로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코드 인사를 해도 장관에 딱 임명되잖아요. 막 공무원들한테 뺑뺑이 돌리다 그냥 장관 끝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능력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줄 수만 있다고 하면 부처 장악력이나 또 실무 능력이나 이런 점이 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이번이 굉장히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번 첫 사례잖아요. 네. 이전 정부에 있는 사람이 유임되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한 번쯤 지켜보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제가 들은 생각은 노동자도 장관이 될 수 있고 또 군 출신이 아니어도 국방을 책임질 수 있고 또 과거 정부 인사라도 능력이 있으면 쓰겠다. 예. 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임자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고요. 또 실제로 이들이 이제 국정 운영의 정부의 철학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특검까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뭐 이제 시작인데요. 근데 뭐 어느덧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한 달 평가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얘기일 텐데요. 앞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패널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